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55페이지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서된 내용을 먼저 보시죠.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는요, 연대채무 그리고 보증채무가 중요합니다. 각 한 문제씩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불가분 채권채무관계, 자,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서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연대채무 관계에서 효력 문제입니다.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반드시 되거든요. 지문에 나오는데 나오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을 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절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 여기 우측 하단의 그림을 잠깐 보시죠. A, B, C 세 사람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9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연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채무자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채무 같으면 이 세 사람이 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이 분할 채무 같으면 그냥 300만 책임지면 돼요. 각각. 그렇죠? A는 300만 변제하면 자기 의무는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죠. 만약에 B가 무자력자가 되었다. 뭐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몫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할 채무예요. 근데 연대로 걸려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로 걸려버리면요. 일단 900만 원의 연대 채무다 그러면요. 비록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300씩이지만 갑과 A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또는 갑과 B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9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A가 900을 갚고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게 300만 원씩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관계, 이것을 우리는 연대 채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900을 갚게 되면 B와 C에게 각 부담 부분의 비율이 균등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300씩 구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900을 갚았는데 그 직후에 B가 무자력자가 되었다. 무자력자가 되어버리면 이 B가 부담해야 될 300만 원은 A와 C의 부담 부분 비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A는 450을 부담하게 되고 C에게만 45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원래 300을 구상할 수 있었는데 B의 부담 부분 300이 A와 C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이 절반씩 150씩 나누어지니까 A가 결국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는 450이 되는 것이고 결국 C에게 구상권 450을 300에 플러스 150에서 450을 구상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절대적 효력은 무슨 뜻이냐면요.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어떤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해버리면 이것을 절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치는데 이것이 일체형이 있고 부담 부분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변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변제. A가 900만 원을 갑한테 갚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체형 절대적 효력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900을 갚으면 나머지 연대 채무자도 다 갚은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구상권 300씩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공탁입니다. 위에 지금 체크를 표시를 해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것들 위에다가 체크를 해둔 거예요. 여러분. 자, A가 900만 원의 채무를 공탁을 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했어요. 변제 공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채권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갚은 것이 되고 변제한 것이 되고 채권자에 대해서 그렇죠? 따라서 B, C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상계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상계를 보면 일체형에도 상계가 있고 부담 부분형에도 상계가 있어요. 딱 헷갈릴만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일체형 상계는 뭐냐면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이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자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반대 채권으로 적극적으로 상계를 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A, B, C가 합쳐서 900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A는 다른 법률 관계에 의해서 채권자 갑에게 900만 원의 반대 채권이 있어요. 또 채권 채무가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900의 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기를 쳤어요. 그럼 이것은 일체형 절대적 효력입니다. 다른 연대 채무자도 채무를 모두 소멸되는, 즉 변제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소멸한다는 거죠. 일체형 절대적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담부분형 상계는 무엇이냐? 이것은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반대 채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계를 치지 않으면 연대 채무자 중 다른 자 A가 아닌 B나 C가 A의 반대 채권을 B나 C가 상계를 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일체형이 아니라 이 A가 부담하고 있는 이 부담 부분에 한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는 뭐가 되느냐면 만약에 A가 900만 원의 반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상계를 안 쳤어. 그래서 B나 C가 A의 반대 채권을 나서서 상계를 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일체형이 아니고 부담 부분형이기 때문에 원래 B와 갑 사이에 따로 띄워놓고 보면 얼마 갚아야 돼요? 900이라고 그랬죠. 그럼 900에서 A의 부담 부분이 어떻게 되죠? 300이죠. 그럼 900에서 300을 까고 600의 채무가 남고 C도 마찬가지. A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한해서 소멸하니까 역시 900에서 300 빼고 600이 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C가 600을 갚았다. 갑한테. 갚으면 B한테 3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약간의 여러분 지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문에 가서 문제에 가서 또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의 청구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A, B, C 연대 채무 관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채권자가 어느 날 A를 상대로 해서 이행 청구를 했어요. 왜 돈 안 갚지? 갚어 하고 이행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이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 채무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도 중단이 되죠. 그 중단의 효과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일체형입니다. 갑은 B에게 C에게 각각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아도 시효 중단의 효과를 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이제 일체형이고요. 나머지 제가 설명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대공, 상경, 이체, 말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부담 부분형은 상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기절했다. 혼멸, 기절했다는 한자형으로 그죠? 예. 그래서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여기서 상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면제를 설명드리면 면제 보십시오. 이것도 나옵니다. 채권자 갑이 A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C 했다가 B 건드렸다 하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지금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A를 상대로 면제를 해줬어요. 채무 면제. 너는 안 갚아도 돼. 이게 채무 면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이에요. 나머지 B도 C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900에서 A의 부담 부분이 얼마죠? 300. 공제하고 600이 남고 C도 갑과 C 관계를 놓고 봐도 900에서 300 빼고 600이 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C가 600을 갚으면 B한테 300을 구상할 수 있다. A는 면제 받았잖아요. 채무 면제. 그래서 이것을 부담 부분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담이란 용어는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가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이라 해서 그 잊지 말라고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또 암기를 위해서 상면하면 부담스러워서 혼멸했다 이렇게 암기하려고 넣었습니다. 다음 혼동, 잠시 후에 문제 사례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소멸시효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그것도 그 A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 부담 부분이 항상 균등하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대 2대 3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연대 채무자다 하면 한 사람 3분의 1, 한 사람 3분의 2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A 사이에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요. 그것도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게 절대적 일체형이 아니고 절대적 효력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절대적 효력이지만 부담 부분에 한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A가 부담하고 있던 부담 부분에 한해서 B, C도 채무가 그만큼 까진다는 거, 소멸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저 역시 어떻게 됩니까? 900에서 600으로 줄어들고 이것도 900에서 600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 이해되셨죠? 상대적 효력은 뭐냐면 이것은 채권자와 연대 채무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효력은 그들한테만 생기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상대적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에게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간 이런 효과가 전혀 없다. 일체형이든 부담 부분형이든 전혀 이런 효력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채권자와 그 연대 채무자 1인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적 효력이라 합니다. 여기서 암기는 시중 포기입니다. 시중은 시효 중단이고요. 포기는 시효 이익 포기입니다. 시효 중단, 시중 이게 뭘까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행의 청구 외의 사유.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하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 중에서 이행의 청구는 일체형 절대적 효력. 여기 나와 있죠. 변대공, 상경, 이체할 때 이때 이행의 청구. 갑이 A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하면 B, C에 대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일체형이다. 그랬죠. 근데 시효 중단 이것도 이행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이것만 빼고 나머지 사유야.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런데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한테 승인을 했습니다. 이 승인은 뭐냐면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합니다. 라고 승인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느냐? 미치지 않습니다. B와 C는 뭐라 그럴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A 보고 그래요. 아유 잘났네. 혼자 잘난 척하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A와 갑한테만 시효 중단 사유가 생기고 B, C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시효 중단 사유 중에 이행 청구 외의 사유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승인을 예를 들었지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채권자 갑이 A를 상대로만 압류를 했다. A 재산에 압류했다. 역시 시효가 중단되겠죠. 그 중단 효과는 B, C에게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상대적 효력이다.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연대 채무에서 출제되면 아까 제가 그랬죠. 반드시 지문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법이 어렵다라고 여러분에게 애초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죠. 채권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그죠. 자, 그다음에 시효이익 포기 마찬가지요. 이건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이제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권리에 잠자는 바람에 시효가 완성돼서 완성됐다고요. 그런데 채무자 중에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했습니다. 포기. 갚겠다는 거죠. 포기한 효과는 다른 연대 채무자도 덩달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해하셨죠? 네. 자, 여러분. 헷갈리는 거 하나 더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채무 면제와 연대의 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면제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의 내용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 봅니다. A, B, C 세 사람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6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 부분의 비율은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A, B, C는 각 200만 원씩 부담 부분이 있죠. 근데 갑이 채권자가 A한테만 채무를 면제해 줬어요. 너는 안 갚아도 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 면제는 절대적 효력이었어요? 상대적 효력이었어요? 상대적 효력은 당연히 아니고 아까 시중 포기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효력 중에서는 일체형이냐 부담 부분형이냐 부담 부분형이었어요. 상면 네, 상계 면제 상면 부담 혼멸 그랬잖아요. 혼동 소멸시효.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암기 꼭 해 주십시오 당부 드렸어요. 네.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 사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이 A가 면제받은 200 부분은요, 다른 연대 채무자, 이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효력이 미친다. 그럼 결국 600에서 400이 되고요. C도 600에서 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까지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C가 400을 갚았다. 600 갚을 필요 없어요. 400 갚으면 돼요. 네, 400 갚았다. 그러면 B한테 200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관계. 자, 이것이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네, 사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연대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채무를 까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대 채무자는 발목에 족쇄가 걸려있다. 그렇게 비유했죠. 그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A한테. 예를 들면 연대 면제를 받은 사람한테만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연대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게 채권자의 연대의 면제입니다. 그러면 연대의 면제가 되면요,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200이라는 부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600이지만 그 600의 책임이 2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연대의 면제입니다. 그러면 연대 면제는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오느냐면요, 그럼 B나 C는 여전히 600입니다. 6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C가 600을 갚았다. 그러면 B에게 200, A에게 200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보통의 연대 채무하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후에 C가 600을 갚고 B, A에게 구상권을 200씩 행사하려는 그 같은 상황에서 B가 무자력자가 되어버렸다. 파산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B가 부담해야 될 200만 원 있잖아요. 이 200만 원은 A 대 C의 비율로 평소에는 나누었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대1의 비율로 나누면 B가 300 부담하고 A가 또 300을 부담하고 이런 결과가 되지만 연대 면제를 받은 상황에서는요, A에게 추가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추가 부담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B가 무자력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B가 부담할 부분 200을 A와 C의 부담 부분 비율로 나누면 1대1이니까 100씩 부담을 하게 되지만 그건 보통의 연대 채무 관계에서 그렇고 A가 이미 연대 면제를 받았다면 추가 100만 원은 이쪽 A한테 추가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C는 스스로 300을 부담하고 A가 추가 부담 100만 원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된 이 상황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갑이 연대 면제를 해준 갑에게 원인이 있었어. 그래서 C는 채권자 갑한테 거꾸로 100만 원 내놔. 제발 이해하시죠, 여러분? 1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구상권 행사 시 B가 무자력자가 됐다. 이런 경우는 C는 A에 대해서 그래도 200은 구상할 수 있고 왜? 채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연대만 면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200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C가 A에게 B의 부담 부분의 비율을 나누어서 A한테 부담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은 누구한테? 갑한테 추궁한다. 그렇죠? 네가 100만 원 책임져.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연대의 면제의 결과입니다. 본래 내용 155페이지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여러분 처음에 한 2, 3페이지 나오는 불가분 채권 채무관계는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빈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하다 그랬었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불가분 채권인 것은 하고 물었네요. 불가분 채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한 매수인이 공동 매수인. 따라서 B, C의 매수인의 매도인 A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권 이거 나눌 수 있습니까? 건물 반반씩 잘라서 인도해달라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불가분 채권이죠. A 바로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 한 사람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관계. 이것이 불가분 채무다. 맞고. 2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을
사용했다면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 성립되겠죠. 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에만 한 불가분적 이득에 반환해서 불가분 채무로 보아야 한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담 없이 이해하십시오. 불가분 채무 옳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을 때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특별한 사정에만 그 보증금 반환 채무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에게 돌려줄 반환 의무는 역시 불가분 채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들어왔어.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소유야. 세 사람이야. 갑을병 세 사람이 공동소유다. 근데 이 세입자 정이 나중에 나가려고 할 때 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1억만 돌려줄게. 나머지 2억 보증금은 을병한테 받아라.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역시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자, 옳은 표현입니다. 자, 다음 4번. 합유의 경우와 달리 합유의 경우와 달리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 보증금을 수령했을 때 특별한 사정에만 그 임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는 분할 채무에 해당한다. 역시 틀렸죠. 여러분 방금 그 지문입니다. 뭐 시험 연도만 다르다 뿐이지 시험의 유형과 연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5번도 상속에 따라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 직계 비속들이 공동상속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법정상속 받았다. 공동임대인이 됐다. 세입자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불가분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연대채무가 아니고요. 이런 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연대채무 같기도 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불가분 채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이건 또 여러분 세입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원룸 건물인데 그 건물에 각 방마다 세입자들이 있다. 그것이 공동임차인.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객체를 놓고 하나의 방을 놓고 쉽게 말하면 방 하나를 임대했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공동임차인.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하숙방 학창 뭐 학교 시절 때 여러분 학교 앞에서 하숙하는 경우 돈이 좀 있는 친구는 그렇죠? 1인 1실. 고향에서 붙여오는 향토 자강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넉넉한 친구는 1인 1실 쓰고요. 그건 단독 임차인이지. 근데 조금 부족하면 2인 1실, 심하면 3인 1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바로 공동 임차인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에만 불가분 채무가 아니고 이것은 연대채무라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을, 병, 정은 연대하여 갑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을이 갑에 대한 3천만 원의 반대 채권은 자기의 부담 부분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 채권이 3천만 원짜리가 있네. 이것으로 상계를 쳤어요. 근데 누가 쳤어?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직접 자신의 반대 채권으로 상계 쳤죠? 그럼 이건 어떤 효력? 절대적 효력 중에서도 일체형. 기억하시죠, 여러분? 변대공, 상경, 이체 할 때 상경의 상계. 일체형. 자, 그러면 병과 정은 3천만 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이 기억의 사례의 경우에는 일체형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가 되니까 결국 을의 3천의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치면 병정은 본래 각각 띄워놓고 보면 6천이었잖아. 그 6천에서 3천만 원 줄어서 결국 3천이 되고 정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정이 만약에 갑에 대하여 3천만 원을 남은 3천만 원을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병한테 1,500을 구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갑이 병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때는 여기 채무 면제. 면제는 상면, 부담, 혼멸 그랬죠. 뭐예요, 여러분? 부담 부분형 절대적 효력. 갑이 병한테 채무 면제를 했죠. 그러면
2천만 원 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니까 결국 을은 6천에서 4천으로, 정도 6천에서 4천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틀렸고요. 전부 때문에 틀렸고. 이것입니다.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암기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상면, 혼멸. 혼멸이 뭐예요? 혼동하고 멸이 뭐냐면 소멸시효. 그러면 을 한 사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병과정은 4천만 원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부담 부분형으로 효력이 미치니까 옳은 표현입니다. 을병정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즉시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라고 우리는 앞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효력, 절대적 효력이냐 상대적 효력이냐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일 때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를 했다. 아까 변대공 상경 이체할 때 이행 청구. 무슨 효력? 일체형 절대적 효력 있는 사유. 이행 청구를 했다면 병과 정의 채무도 이행기가 당연히 도래하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소리예요.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다. 이해하셨죠?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중에서도 일체형이다 하셨죠? 네.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A, B, C, D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는 이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A에 대해서 자 연대의 면제를 했다 했습니다. 연대 채무 면제가 아니고 연대의 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후 B는 또 무자력이 되었다. 자,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채권자 E가 A에 대해서 연대 면제를 족쇄를 풀어줬네요. 얘만. 너만 족쇄를 풀어줘. 풀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인데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했으니까 300씩이네요. 3, 4, 12. 그죠? A, B, C, D 300씩 부담 부분인데 A한테는 연대의 면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추가 구상권 들어갈 때 혜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연상되고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B가 무자력이 됐으니까 이 B가 부담할 300 이건 어떻게 돼요? A, C, D의 부담 부분 비율로 나눠야 되잖아요. 1대 1대 1이네. 300이고 세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A한테 100을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대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는 100을 추가 부담시킬 수 없고 그 추가 부담시킬 수 없는 100만 원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채권자가 풀어줘서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자 네가 책임져. 100. 됐습니까? 여기 100 들어갔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B는 당연히 무자력이 됐으니까 뭐 X 되겠고요. 결국 C가 400 플러스 100 돼서 400. D도 400이 되겠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여기 지문을 보니까 E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E는 아예 거론하지 않았고 A는 300. 네. 3번 지문이네요. 그죠? A는 300. 그 다음에 CD가 400씩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갑과 을 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 노무사 역시 동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자, 1번 질문 보시죠. 갑의 A에 대한 위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소멸한 경우 을도 A에 대해서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라고 했는데 전부 때문에 틀렸네요. 면, 부담, 혼멸 했잖아요. 아, 이건 부담 부분형이었다. 그러니까 A와 갑 사이의 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을에 대한 채무도 전부 면하는 게 아니라 부담 부분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면, 부담, 혼멸의 멸이 뭐다? 소멸시효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연대 채무자가 갑이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죠. 그거 어때요? 일체형이에요? 부담 부분이에요? 부담 부분형이죠. 근데 또 보시니까 위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가 갑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다. 자, 이행의 청구. 무슨 사유? 절대적 효력. 일체형입니다. 이거. 일체형. 자, 그럼 을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옳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옳은 집. 변대공 상경 이체. A의 신청이 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갑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승인. 근데 아까 이행의 청구를 제외한 시효 중단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했죠. 그렇죠? 시중 포기. 시효 중단, 시효익 포기. 상대적 효력. 그래서 이것은 이행 청구 이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이것은 상대적 효력. 을에게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어때요? 틀렸습니다. 을에게도 중단 효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A가 갑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면제. 이건 연대 면제가 아니고 채무 면제. 면제를 해주면 어때요? 상면, 부담, 혼멸. 상면의 면이 뭐예요? 채무 면제. 을도 A에 대해서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는데 일체형이 아니고 부담 부분형이랬죠. 그러니까 전부를 하면 틀린. 갑을 병이 정에 대하여 9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갑이 정에 대하여 600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600만 원에 대해 정의 채무와 상계를 한 경우 이것은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직접 상계를 쳤죠. 이건 뭐예요? 변대공 상경 이치할 때 상계의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남은 300만 원의 을과 병이 정에게 각각 150만 원씩의 분할 채무를 부담한다. 분할 채무는 아니죠. 남은 두 사람의 연대 채무로 남습니다. 어쨌든 갑이 600만 원에 대해 정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갑, 을, 병은 정에게 30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원래 900을 갚아야 되는데 갑이 반대 채권 600을 가지고 상계를 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도 900에서 300으로 줄어들고 병도 900에서 300 줄어들고 갑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300으로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300만 원 연대 채무 부담한다. 2번 옳습니다. 자,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을과 병은 갑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가 아니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 채권을 가진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상계 칠 수 있는 상계적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연대 채무자가 바로 그 채무자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체형이 아니고 부담 부분형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갑의 600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을과 병이 정에게 각각 150. 이거 분할채무 또 나왔네요. 또 틀렸어요. 분할채무 또 아닙니다. 남은 연대채무자의 연대채무로 그대로 남는다.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병은 정을 상대로 갑의 이가 아닙니다. 갑의 600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을과 병이 정에게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여러분, 갑이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이 600이에요. 이걸 행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병이 정을 상대로 해서 갑의 채권 600에 대해 상계를 쳤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일체형이 아니고 부담 부분형이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부담 부분은 얼마였어요? 300이었잖아요. 세 사람 모두 균등했으니까 300이지 않습니까? 그럼 300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니까 을은 어떻게 돼요? 900에서 300 까고 600. 병도 900에서 300 까고 600. 이렇게 되니까 결국 병이 정한테 변제할 때는 어떻게 돼? 600을 갚아야 돼. 을이 정한테 변제할 때
600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다른 자에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병은 정을 상대로 해서 갑이 의 600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을과 병이 정에게 3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600만 원의 연대채무. 왜냐하면 갑이 갖고 있던 부담 부분은 300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5번에 300이 아니고 600이 돼야 되겠죠. 자, 연대채무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에 대하여 을 및 병은 1억 8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을과 병의 부담 부분은 각각 3분의 1, 3분의 2이다. 옳은 것.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위 1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가 오히려 채권을 자기가 넘겨받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동일인에게 채권 채무가 귀속되면 그 채권은 소멸한다. 이걸 우리는 채권 소멸 사유로서 혼동이라고 합니다. 섞여서 채권 채무가 섞여갖고 한 사람한테 들어갔다. 혼동, 같을 동자. 섞일 혼자에 같을 동자. 이걸 혼동이랍니다. 여러분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물권의 소멸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받은 경우 병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전부 아니죠. 한 번 더. 상면, 부담, 혼멸할 때 혼이 뭐예요? 혼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부분에 하나여 소멸한다. 전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을이 갑에 대하여 9천만 원의 반대 채권이 있으나 을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병은 그 반대 채권 전부를 자동 채권에서 갑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데 역시 전부를 이것 때문에 틀렸죠. 부담 부분에 하나요. 왜냐하면 을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1억 8천 중에 3분의 1이니까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 부분에 하나여 병은 상계를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이행청구 또 나왔죠. 이행청구라면 이행청구는 변대공 상경 이체 할 때 이행청구. 절대적 효력. 일체형. 병의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갑이 을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병도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자, 채무 면제는 부담 부분형이다. 을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6천만 원. 그럼 그 한도 내에서 병도 채무를 면한다. 라고 돼야 되니까 1억 2천에서 6천을 빼면 6천만 원 남아있죠. 근데 1억 2천만 원 채무 전부가 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정이 을 및 병, 즉 연대 채무자 을 및 병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 보증을 했다. 그럼 정은 누굽니까? 연대 보증인이 되네요. 연대 보증한 후에 갑에게 위 1억 8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면 정은 을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타당한 지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정이라는 연대 보증인이 을과 병의 부탁을 받아서 연대 보증을 썼어요. 근데 이 정이 채권자 갑한테 1억 8천만 원을 다 갚았다 그랬잖아요. 갚았으니까 채권자 지위가 그대로 연대 보증에게 넘어온다. 그래서 대위가 되겠죠. 대위. 그 지위를 대신한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 지위를 대위하니까 을이든 병이든 아무나 한 사람 붙들고 1억 8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연대 보증인 정이 연대 채무자 을병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 보증한 후에 갑에게 즉 채권자에게 1억 8천 전액을 변제했다. 따라서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되니까 대위가 되니까 정은 연대 채무자 을 또는 병에게 1억 8천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네, 옳고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연대 채무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증 채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